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대 고양시 청소년예배 본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정책 제안 5분 자유 발언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와 의회 프로젝트 팀에서 준비한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10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정보 더는 어렵지 않게 시민 친화형 챗봇 도입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혜 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청소년예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하영 위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산 관련 정보를 찾다가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들었던 경험 있으십니까? 현재 시정 운영 공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다소 포함되어 시민들에게 어렵게 다가갑니다. 이를 위해 개설된 예산안내 챗봇인 위텍스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관련하여 본 위원장은 오늘 기획행정위원들을 대표하여 시민 친화형 예산 챗봇 도입안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집행과 문의, 늘 비슷한 질문들이 반복되지만 정작 자동화된 응대 시스템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그런 반복 업무를 덜고 더 정확한 예산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작지만 실용적인 변화, 기존 예산 챗봇을 개선하여 더욱 혁신적인 시스템을 시도할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제안 배경, 제안 목적, 현황, 문제점, 정책 제안, 기대효과, 참고자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정 운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청소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에 주목하여 청소년들의 공공예산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고양시 청소년 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양시 예산에 대한 시민 인식 및 챗봇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예산 사용에 관심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6.8%에 달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예산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심과는 달리 실제로 예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예산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접근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설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기획행정위원회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누구나 대화하듯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챗봇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챗봇이란 무엇일까요? 챗봇이란 사용자가 텍스트나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대화를 시뮬레이션하여 고객 문의에 답변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금 사용처를 쉽고 빠르게 알려주는 챗봇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청소년들이 세금의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사회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예산 챗봇을 구축하여 고향 시민들이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정보를 알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대한 예산 데이터를 요약 정리하여 텍스트,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예산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 제안 기능을 추가해 시민이 예산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제안된 의견은 담당 부서에 전달되며 결과는 다시 시민에게 안내해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럼 기존 챗봇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에 시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예산 정보 공개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현재도 고양시 예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고양 특례시청 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일부 예산의 쓰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에 속하며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환경 녹지과에서 녹지대 등 청소 용역, 공원 관리원 관리, 녹지 관리 사업을 위해 예산 사용을 허가한다 라는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를 읽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지 알 수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고양 특례시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예산 정보를 예산서로 공개하여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위와 같은 자료는 현재 고양 특례 시민들이 예산의 행방을 명확히 알아볼 수 없음을 뜻합니다. 국가재정법 제50조, 제90조에서는 예산 및 집행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예산의 행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적지만 공개된 예산 자료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양 시민들은 예산의 행방을 정확하게 찾아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 접근성 부족. 예산 사용 내역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 행정 투명성이 저하됩니다. 둘째, 투명성과 신뢰성 저하. 예산 정보의 비공개는 시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약화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 의사 결정 참여 제한. 시민이 예산의 세부적 정보를 알지 못함으로써 시민 참여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실제 상황에 맞는 질문 유형을 자동응답 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며 정보를 카드뉴스, Q&A 등 2차 가공된 정보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한 문의는 자동화하여 응답 속도와 정확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시행되었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첫째, 예산 사용 내역이 실시간 제공되어 시민의 행정 이해도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며 어렵게 공개되었던 내용들이 쉬운 용어로 변형되어 비전문가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정보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시민은 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관련 민원 정보 공개 청구 감소, 행정 처리 효율이 증대될 것입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개선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시민들이 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떤 항목에서 혼란이 발생하는지 로그 데이터로 분석하여 파악이 가능해지며 이는 예산 제도나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커다란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위텍스의 틀은 유지하되 실용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기에 시민 수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용적 부담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 챗봇 시스템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못하고 있음에 따라 기술적 보완을 넘어 보다 체계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예산 정보 공개의 책임과 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 제1조와 4조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예산 공개에 대한 방안을 표준화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고양시 예산 과정에서 예산안 및 예산서 등 관련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다양한 정보화 수단과 온라인 서비스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3항. 예산안은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관련 챗봇 등을 통해 표준화된 형식과 분석, 시각화된 자료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음은 이번 발표의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예산 챗봇 개선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안은 청소년과 시민 누구나 예산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일일이 대응하던 영역을 기술이 보조하며 구성원은 보다 판단과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할 시기입니다. 예산안 내 챗봇의 고도화는 선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이 챗봇이 시민과 행정을 잇는 다리가 되고 더 많은 시민 참여와 투명한 행정을 이루는 작은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박하영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조영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챗봇에서 예산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말고도 기존의 챗봇과의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하영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챗봇이 단순한 응답에 그쳤다면 개선된 챗봇은 추가 소통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예산안과 회의록을 보기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카드뉴스 또는 Q&A 등 2차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여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하영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예산정보 더는 어렵지 않게 시민 친화형 챗봇 도입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통 추가 설치 및 쓰레기통 표지판 설치 제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진하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 후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청소년 5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진하민 위원장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제안하는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통 추가 설치 및 쓰레기통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배경, 제안 목적, 설문조사 결과, 정책 제안 내용, 기대 효과, 마무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 56.2%가 현재 거주지에서 환경 문제 중 쓰레기 처리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쓰레기가 라페스타, 웨스턴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무분별하게 벌어져 환경 문제와 조경 악화를 야기합니다. 둘째, 쓰레기통 표지판이라는 아이디어는 쓰레기통의 위치를 효율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무단 투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비해 쓰레기통 수가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인구수가 비슷한 성남시는 만명당 쓰레기통을 11개 사용할 수 있지만 고양시는 만명당 쓰레기통을 1개라는 수치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양시와 경기도의 다른 행정구역인 성남시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화면히 알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면적 141.7제곱km에 인구수 90만 8천명, 현재 쓰레기통 수 1000개이지만 고양시는 면적 286.05제곱km, 인구수 106만 5천명이지만 쓰레기통 수는 단 122개뿐입니다. 고양시가 성남시보다 1.9배나 더 면적이 넓지만 쓰레기통 개수는 성남시가 12배나 더 많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고양시의 쓰레기통 개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 정책의 제안 목적으로는 첫째, 길거리 쓰레기통 추가 설치 시 쓰레기통 무단 투기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플라스틱 쓰레기의 자연 방치를 예방해 생태계 오염 완화와 조경 개선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양시보다 면적이 2배 가까이 작은 성남시에서는 쓰레기통 1000개를 이미 설치하였는데 추가로 500개를 더 설치한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쓰레기통 122개라는 정교한 숫자로 반드시 쓰레기통 개수를 확장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둘째, 쓰레기통과 더불어 함께 쓰레기통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쓰레기통의 위치를 정확히 몰라 쓰레기를 방치하려는 사람들에게 쓰레기통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게 해주어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양시 시민들은 환경을 위해서 직접 실천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123명이 참가한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고양시 시민 대상 추가 쓰레기통 설치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쓰레기통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가라는 항목에서 찬성 의견이 95.1%로 매우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도 쓰레기 표지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국민 생각하며 올라온 제안인 고양시 길거리 쓰레기통 확대 설치를 희망합니다에 따르면 고양시민 111명 중 약 79.4%의 시민들이 쓰레기통 부족 현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저희 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길거리 쓰레기로 인해 느끼게 되는 불편함의 정도 문항에서 55.8%의 시민들이 현재 상황을 불편하게 느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고양시 시민 123명을 대상으로 한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고양시 시민 대상 추가 쓰레기통 설치 및 쓰레기통 표지판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쓰레기통 표지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5.1%로 많은 시민들이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고양시에는 쓰레기통이 많이 부족하고 쓰레기통 표지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통 확대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쓰레기통이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쓰레기통 개수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106만 명의 쓰레기통은 단 122개. 이는 만 명당 쓰레기통 겨우 1개를 쓸 수 있는 꼴입니다. 이제는 라페스타나 웨스턴동에 널브져 있는 쓰레기는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정책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추가 쓰레기통 설치 및 쓰레기통 표시판 설치입니다. 먼저 고양시 곳곳에 쓰레기통 보급. 고양시에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주로 강조했습니다. 라페스타, 웨스턴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에 쓰레기를 설치함으로써 고양시의 중심지 미관을 개설하고 심지어 쓰레기의 양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대량 설치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무단 투기율도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쓰레기통 개수의 증가는 조경 개선과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쓰레기통입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은 생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환경 오염과 길거리의 나쁜 모습을 자기 안에 꾸역꾸역 넣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쓰레기통의 개수와 늘어나는 쓰레기의 개수는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며 고양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의 첫 번째 정책 제안 내용은 쓰레기통 개수 확대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두 번째 정책 제안 내용은 쓰레기통 표시판 설치입니다. 아무리 쓰레기통이 많다고 해도 그 위치를 알 수 없으면 깡통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쓰레기통 표시판입니다. 쓰레기통 표시판과 쓰레기통은 마치 세트 메뉴와도 다름없습니다. 쓰레기통 표시판은 효율적으로 쓰레기통의 위치와 남은 거리를 알려줌으로써 무단 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통과 쓰레기통 표시판의 예상 디자인입니다. 먼저 쓰레기통 디자인은 성남시의 앞선 쓰레기통 수 증가 사업에서 영감을 받아 위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가로변 쓰레기통을 시민이 쓰레기를 손쉽게 버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으며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두 개를 한 세트로 비치하였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재활용 금속이나 대나무 등과 같은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 실용성을 더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쓰레기통 표시판 디자인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은 화살표로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형태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쓰레기통 1km 내와의 쓰레기통 표시판을 설치하고 밝은 색상으로 디자인하며 쓰레기통과 마찬가지로 재활용 소재 구성함으로써 환경적 의미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다음은 예상 소요 예산입니다. 쓰레기통 단가는 33만원으로 쓰레기통 약 80개 추가 설치 시 2,600만원 예산입니다. 거기다 표지판을 지상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약 300만원, 각 동네 쓰레기통 관리인 2명 설치 시 6천에서 8,400만원이 소요되므로 총 예상 소요 예산은 8,650만원에서 약 1억 1,1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대효과입니다. 첫째, 쓰레기통 표시판 설치 시 시민들에게 쓰레기통의 위치를 효율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 쓰레기통의 무단 투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통 확대 설치로 길거리의 쓰레기가 줄어 고양시의 길이 깨끗해진다면 고양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비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환경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길거리 쓰레기통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쓰레기통의 부정을 고통받던 시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기대효과로는 쓰레기통 수 증가로 시민 불편 해소, 무단 투기 방지 및 이미지 향상, 분리배출 유도 및 재활용률 증가, 쓰레기통 위치 파악 효율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참고자료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107만 고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 청순의회 의원 여러분, 환경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나 불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말로만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라고 하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저희가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 모범이 바로 저희 환경경제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확대와 쓰레기통 표시판을 설치하여 조경 개선과 환경 문제 해결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정책 제안이 100번의 불편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진아민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양서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의 위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은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진아민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원하는 쓰레기통 장소로 공원, 학원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번화가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통의 설치 장소는 저희 위원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의견을 시청 등 관계 기관에서 꾸준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나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효율적인 수렴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진아민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통 추가 설치 및 쓰레기통 표지판 설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 교통선과 인도를 잇는 횡단보도에 차량용 신호등 설치 제한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청소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주현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위원회가 준비한 정책 제안인 고양시 종합운동장 사거리 교통선 횡단보도 차량용 신호등 설치에 대해 발표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교통 질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제안 배경, 제안 목적, 정책 제안 내용과 정책을 실행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 제정할 조례안, 참고 자료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고양종합운동장은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열리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 주 경기장이 공사에 들어간 이후에는 많은 유명 가수들이 고양종합운동장을 방문하여 공연을 열었고 이로 인해 한 번의 콘서트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도로는 매우 혼잡해졌고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는 위험한 상황도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는 단순히 공연장이 있는 곳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3호선 대화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44개의 버스 노선이 집중적으로 운행되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일산 백병, 고양종합운동장, 일산 서구청 등 주요 시설이 주변에 밀집해 있어 평상시에도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즉, 특별한 행사가 없더라도 이미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통섬입니다. 교통섬은 보행자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든 안전 공간이지만 운전자들이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교통섬형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차량 일시 정지 준수율은 31.7%에 불과합니다. 이는 곧 10대의 차량 중 7대의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통섬 안전 대책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었지만 아직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번의 공연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목적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과반 이상의 시민들이 대화역 사거리의 교통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불안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째, 대화역 사거리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혼잡한 사거리의 교통을 보다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사진과 같이 해당 부분에 신호등을 설치할 것입니다. 정책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 교통섬에 차량용 신호등을 추가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호등이 설치되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섬에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고 보행자 역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안전하게 교차로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단순히 한 지역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먼저 시행하여 효과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 전역의 교통섬에도 점차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특정 교차로의 문제 해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의 교통안전의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하는 차량용 신호등 설치는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고양시 전역에 걸쳐 보행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도 크고 분명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교통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둘째, 고양시 교통안전조례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셋째, 교통의 흐름이 질서있게 정리됩니다. 신호체계가 명확히 정비되면 무단 횡단이 줄어들고 보행자와 운전자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넷째, 지역 교통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고양시의 교통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상임위원회는 고양시 내 교통섬을 교통시설물로 명확히 정의하고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한 교통섬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향후에도 꾸준히 관리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안전은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조례안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 제안에 첨부한 자료들입니다. 여러분, 고양시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발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희 위원회의 이번 정책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 고양시 청소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주현이었습니다. 조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조주현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예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련된 조례와 행정규칙은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규칙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아니라 특정 교통시설의 설치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주현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교통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였으나 교통선 설치에 대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도전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조례나 행정규칙에는 교통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단순 개정보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와 같이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행 안전에 대하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 제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주현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 교통선과 인도를 잇는 횡단보도에 차량용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여성 청소년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확대 설치 제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주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당 이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청소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주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여성 청소년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확대 설치 정책 제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녹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제안 배경과 현황 및 문제점, 제안 목적, 정책 제안 내용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 조례 개정안, 참고 자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공화장실 등의 설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여성용 위생용품을 자동 판매기 설치 등으로 비치,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양시의 공공화장실 1044개소 중 오직 16개소에만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매우 부족한 수치입니다.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 지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리대 지급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고양시 여성시민 응답자 57.5%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팀이 2006년에서 2015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여학생 35만 1,600명의 초경 연령을 분석한 결과 1988년 출생아의 초경 연령은 13세, 2003년 출생아는 12.6세로 15년간 약 5개월가량 앞당겨졌습니다. 또 설문조사 응답 중 생리대가 없어서 곤란했던 경험의 대다수가 생리 중 깜빡하고 생리대를 챙기지 못해 곤란했다라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는 고양시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생리용품 구매 이용권만으로는 고양시의 여성 청소년이 불시의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여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긴급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생리용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고양시의 여성 시민들이 생리기간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고양시의 극히 일부 공중화장실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 하나인 백마, 후곡학원과 공중화장실 총 4개소에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여성 시민과 여성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우선하여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왔습니다. 생리대 지급기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여성 시민, 특히나 여성 청소년의 유동인구가 많은 학원가가 적합합니다. 학원가에서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학교 주변 공중화장실에까지 확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양시에 있는 통칭 백마학원가인 백마 23단지 사거리와 마도 1동 사거리의 공중화장실 2개소, 후곡학원가인 후곡마을 사거리에서 일산 3행정복지센터까지의 공중화장실 2개소에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화장실은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참고해 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인 것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생리대가 없어 불편함을 겪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45%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의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또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확대 설치에 관한 청소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양시 생리대 자판기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당선작을 홍보 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당선작을 통한 SNS 홍보를 진행하여 청소년에게 특화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모전은 연 1회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가 청소년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름 또한 생리대 챙겨줄 거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인 고양시 시민의 84.8%가 이 제안이 실행된다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할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여성 청소년의 대부분이 만 9세에서 15세 사이에 초경을 시작합니다. 생리대 지급기는 불안정한 월경 주기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갑작스럽게 월경이 시작되었을 때 주변 공중 화장실에서 손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생리대 지급기는 여성 청소년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모든 여성 시민이 이용할 수 있기에 실용적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공중화장실 등 설치,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여성용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화장실의 구조 및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생리의 경우 여성들의 건강할 권리이자 인권의 문제로 위생용품에 관한 인식과 지원 정책은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생리대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 여성용품 또는 여성용품 자동 판매기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 제9조를 사진과 같이 학교와 학원과 반경 300m 이내에 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인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여성용 위생용품을 비치해야 한다라고 개정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여성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 제안에 참고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여성 청소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건강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이 여성 인권의 향상을 돕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여성 청소년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확대 설치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자 신주은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주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신주은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재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여성 유동인구가 많은 학원과 부근에 생리대 무료 지급기를 4개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 화장실 1044개소 중 현재 16개에서 4개가 들어가 20개가 되는 것인데 정말로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주은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이 학원에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학원가에 설치할 4개의 생리대 지급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사업 준비 후 조례를 개정함을 통해 학교, 학원 벽면 300m 이내의 화장실로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설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주은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고양시 여성 청소년을 위한 비상용 생리대 무료 지급기 확대 설치 이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확대 및 정보 제공 정책 제안을 상정합니다. 양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청소년대회 의회 프로젝트팀 A 소속 양은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제8대 고양시 청소년의회 프로젝트팀 A가 준비한 청소년 재난안전 교육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제안 배경, 현안 및 문제점, 정책 제안 내용, 기대 효과, 그리고 참고자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난안전 교육은 단순 영상 시청이나 강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보았던 영상을 반복해서 본다는 이유로 집중하지 않거나 지루하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문교사가 아닌 담임교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실적 수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난안전문자와 같은 시스템은 전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나 실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 종합안전 매뉴얼 같은 자료는 존재하지만 청소년이 직접 찾아보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며 필요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재난 교육을 강화하거나 보다 흥미롭고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 디딤돌과 같은 앱이 존재하나 단순 정보 제공에 머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친화적인 퀴즈, 게임, 포인트 적립형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전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교육부는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통해 체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체험관 운영이나 민간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론 중심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험형 교육의 기회는 부족합니다. 지역별로 교육 인프라 격차가 존재해 학교에 따라 교육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재난 대응 훈련은 연 1에서 2회에 불과하며 학생들이 이를 단편적인 경험으로 인식하기 쉽고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주 배경 청소년이나 장애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담임교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팀은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청소년 시설과 국민안전체험관을 연계하고 이동형 안전체험 차량을 활용해 청소년이 실제 재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근거로 청소년 재난안전교육 인증제를 도입하여 청소년이 연 1회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증 발급 및 기록 관리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 친화적인 안전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퀴즈, 시나리오 기반 학습, 게임형 콘텐츠 등을 통해 흥미롭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재난안전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여 위기 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자뿐만 아니라 PDF, QR코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간결한 언어와 사파를 통해 화재, 지진, 수해 등 상황별 대처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단위 청소년 재난안전단을 조직하여 청소년이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단체는 정기 훈련과 안전 캠페인, 지역 사회 활동 등을 통해 운영되며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청소년의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단순한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몸으로 체득하는 실질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친화적인 가이드북과 플랫폼은 정보 접근성을 높여 자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연합뉴스에서, 점잖은 학생들은 뉴스프리즌에서, 체험형 완전교육 프로그램은 위키트리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학생은 더스크프에서, 그리고 캔바의 자체 이미지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고 서로를 돕는 힘을 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작은 체험 하나, 한 번의 교육이 모여 안전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제안이 청소년 한 명 한 명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더 안전한 고양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은호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양은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청소년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확대 및 정보 제공 정책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 디지털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정책 제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희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청소년의회 프로젝트 B팀 소속 김은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청소년이 마주한 디지털 환경을 알고 이를 통해 청소년 디지털 자가진단 서비스 구축 정책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추진 배경, 현황, 문제점, 정책 제안, 참고자료, 마무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과 이에 따른 사이버 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중 약 4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된 수치라고 합니다. 즉,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친구와도 멀리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들은 선동적인 기사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을 보았을 때 거짓과 진실을 분별해내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특정 인물을 비방하거나 따돌림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관계 단절, 왕따 등의 사회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예방과 방지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를 관리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률과 제도는 존재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정보통신윤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불법 유해 콘텐츠 감시 정책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예방적 접근과 실시간 대응을 하기에 아직 부족합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이론 중심의 강의나 수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가이드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합니다. 또한 익명성 등의 온라인 환경은 사이버 폭력 피해를 확대시키며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의 사소한 행동, 예를 들어서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되는 등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즉각적이고 더 본질적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디지털 흔적을 관리하고 위험을 인지하며 대응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때문에 저희는 청소년 디지털 자가진단 서비스 제도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SNS와 연동하여 게시물, 댓글, 이미지 등에서 개인정보 노출, 부적절한 언어, 사이버 불링 등을 AI가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욕설이나 불건전한 표현은 녹음 처리 등으로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표시해 민감한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관련 콘텐츠는 삭제, 수정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동 전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치고 AI는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든 데이터는 분석 후 즉시 폐기됩니다. AI 오작동 가능성에 대비해 청소년이 직접 결과를 검토,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잘못된 탐지 결과는 신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정기적인 활동 리포트를 제공해서 청소년이 자신의 온라인 습관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으며 필요시 비식별 정보만 보호자나 학교에 공유해 자연스럽게 디지털 안전 교육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단순한 점검 공부를 넘어 청소년들의 개인정보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리포트를 통해 개개인의 온라인 습관을 되돌아보며 더 주도적인 온라인 자기관리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드러난 게시물을 공유하였을 때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여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해서 향후에 작성할 게시물에 대한 주의를 갖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론 중심적인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디지털 시민의식을 강화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인 실천적 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과학기술통신부의 2025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조사와 디지털 정보 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연세대학교 ICT 연구소의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사를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너무나 빠르게 생성되고 공유되고 왜곡됩니다. 혹자는 이러한 환경들을 정보의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정보의 바다에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정책과 제도와 교육은 시대에 발맞춰 청소년들의 뗏목이 되어주며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은우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은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청소년 디지털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7항 몸속 구조 요청 침묵을 깨는 NFC 도입 정책 제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청소년의회 프로젝트 C팀 소속 이혜리 의원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NFC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NFC는 흔히 교통카드에 사용되는 기술로 단순히 핸드폰을 태그하는 순간 자동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기술입니다.
저는 이 NFC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일상에 안전을 태그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가 준비한 정책 제안은 무음속 구조 요청, 침묵을 깨는 NFC 도입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정책 제안, 기대 효과, 참고 자료, 마무리 순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안전은 기본권이자 시민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생활 조건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약 30.5%가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44.9%로 남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늦은 밤 귀가 중에 낯선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긴장될까요?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혹시 상대가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 두려워 손을 뻗지 못하는 상황. 이럴 때 주변 벽면에 그저 가볍게 휴대폰을 대는 순간 구조 신호가 전송되는 안전존 NFC 태그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안전은 법과 제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위급 상황에서 구조 요청은 112 전화 신고와 문자 신고로도 가능하지만 시간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작성하는데 최소 수십 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 어르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더 빠르게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연이나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집 근처 골목길에서 뒤따라오는 사람의 시선을 느낄 때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는 소리조차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NFC 안전존 도입 정책을 제안합니다. NFC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통카드나 휴대폰을 단순히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신호가 전송됩니다. 이 방식을 안전망에 도입한다면 위급 상황에서 휴대폰을 특정 지점에 대는 것만으로도 즉시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기둥, 지하상가, CCTV 아래 공공시설 등에 NFC 안전존 태그를 설치해두는 것입니다. 이 NFC 안전존은 단순히 기계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심리적 울타리입니다. 내가 다니는 길에도 안전을 위한 장치가 있다라는 확신이 주는 이 안정감은 일상 속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NFC 안전존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단순 구조 요청을 넘어 도시의 안전 시스템과 연결되어 CCTV 영상, 위치 정보, 주변 경보 알림 등과 결합한다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두 가지 주요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시민의 체감 안정이 높아집니다. 위급 상황 시 즉각적인 구조 요청이 가능해 불안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범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안전존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표시만으로도 범죄 심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NFC 안전존은 저비용 구조로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안전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안전존은 단순한 범죄 예방을 넘어 도시 스마트시티 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교통정보, 환경 데이터, 도시 관리 시스템과 결합함으로써 고양시는 생활 전반에서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선진 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존은 주민 제안과 지역 상점 협력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안전망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의 참고 자료는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경찰청 범죄 예방 자료, 그리고 국내외 안전 정책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시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NFC 안전존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NFC 안전존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혜리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혜리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혜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무음수 구조 요청, 침묵을 깨는 NFC 도입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오늘 부의된 7건의 정책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의원분들께서는 잠시 10분 동안 내빈 및 초청 지인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화장실에 다녀오신 후에 이어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발언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총 7분이며 자유발언의 주제는 7건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안건과 시정 주요 사안에 관한 안건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 신청서에 기재하신 발언 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내용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예원 의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청소년의회 조예원 의원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가기 전 청소년 문화 공간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학생은 중간에 남는 시간 동안 카페에 가거나 PC방에 갑니다. 이 이유는 주변에 가까운 청소년 문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각 구마다 청소년 센터가 있고 무중력 지대와 같은 청소년, 청년 전용 공간도 있어서 이곳에서 친구들과 모여 활동을 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 서울은 교통망이 잘 연결되어 있어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엔 청소년들이 카페나 PC방 말고도 다양한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시에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만한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고양시에도 일산, 화정, 행신 등 여러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이 있긴 하지만 센터가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흥이나 삼송, 한동에 사는 학생들은 가까운 청소년 센터까지 버스를 타고 3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짧은 시간에 들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프로그램이 제한적입니다. 서울의 청소년 센터는 전시, 공연, 제도탐색,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고양시에는 인력과 예산 문제로 몇 가지 활동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센터 외에는 사실상 갈 수 있는 곳이 카페, PC방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카페는 비용이 들고 PC방은 안전한 공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공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고양시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구마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 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최소한 대중교통으로 10분에서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센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간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 미술, 진로 등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청소년 여러분, 고양시에는 약 18만 명의 청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주어진 공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서울처럼 다양한 청소년 문화 공간을 확대한다면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호 의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청소년의회 양은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의 베드타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시는 서울과 인접한 뛰어난 입지와 편리한 교통,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는 장점을 지닌 도시입니다. 그러나 일자리와 문화산업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이나 문화생활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낮에는 텅 비고 밤에는 꽉 차는 현상, 즉 베드타운 현상이 심각합니다. 제 생각에 문화산업시설이 부족했던 이유로는 급격한 도시 성장에 비해 문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계획이 미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산 신도시, 덕양구, 향동지구 등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며 지역 경제 침체와 청년층 외부 유출, 지역 정체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셨던 사업이 바로 일산 CJ 라이브시티 사업이었습니다. 블랙핑크, 콜드플레이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대형 공연이 고양시에서 열려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이후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CJ 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기존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시의 공식 입장이나 시민 대상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사업이 중단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앞으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고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권역별 자족 기능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문화, 상업 기능을 배치해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덕양구는 청년 창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 일산은 의료 바이오 산업과 대형 공연장 중심으로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시청,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고양시 자족 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우선순위 설정과 사업 점검까지 수행하는 실질적 기구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중심의 일자리와 문화 공간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 청소년 문화 복합시설,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등을 번역별로 설치하고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멘토링과 자금 지원까지 연계해야 합니다. 특히 동부권이나 향동지구 등 신규 개발 지역은 관련 시설이 부족하므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배치가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더 이상 서울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문화, 경제, 생태계를 갖춘 자립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베드타운 문제를 정면으로 인식하고 CJ 라이브시티 사례를 교훈 삼아 문화 콘텐츠 기반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나연 의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나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청소년의회 강나연 의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양시 학생 수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답은 약 11만 6천 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학교에서 배움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의 꿈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양시의 교육 현실을 출발점으로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 등 여러 교육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연평균 고양시 전출 인구 약 7만 명 중에서 10대 전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의 주요 전출 요인은 교육으로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닌 고양시 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와 청소년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청소년의 인구수 또한 감소하고 있어 교육 문제는 고양시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학점을 채워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학교 간 인프라 격차입니다.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기 위해선 전공교사 확보, 실습시설, 행정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이 조건들이 부족해 일부 학교만 다양한 과목을 제공하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교육받을 기회조차 놓치게 됩니다. 둘째, 교사의 부담 증가입니다. 개별 학생의 수업 운영, 학점 관리 등 행정 업무가 크게 늘어 교사와 학생 모두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3월 실시한 2025년 고교학점제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사 97.6%가 새로 바뀐 고1 출결 처리 방법 때문에 업무 부담이 늘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지원의 부족입니다. 학생들이 좋은 진로와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 고등학교에 진로를 담당하는 진로 전담 교사는 1명뿐입니다. 게다가 학생마다 여러 차례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충분한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부가 2023년에 진로 전담교사 증원을 발표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아 교사의 업무 부담과 학생의 진로 준비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고교학점제 반대 시위에서 준비 없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라고 외친 것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계속된다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별 고교학점제 가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안내서가 아니라 교육청이 각 학교의 과목 개설 수준, 진로 전담 교사 등 교사 배치, 실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학교마다 필요한 기준을 정해주는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의 과목 개설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교육청이 해당 학교의 교원을 추가 배치해 과목을 더 개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 3가지의 항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 업무 감소입니다. 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쉽게 알 수 있고 교사들도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차이 감소입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마다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어 모든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운영하며 지역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다니는 학교나 지역에 상관없이 배울 기회를 공평하게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교학점제는 더 나은 미래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원래 이 제안은 고양시 청소년의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제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소속 청소년
만들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러니 고양시 청소년들의 미래가 달린 이 문제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는 고양시가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하영 의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청소년의회 박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양시 도서시설에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이에 따른 문제를 깊이 우려하며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도서관은 단순한 책을 빌리는 장소를 넘어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 창의성 발달, 독서 습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어린이는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배움의 털을 가지고 배움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많은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3조와 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특히 어린이를 위해 도서시설을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도서관의 운영을 통해 국민의 독서 지능과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시설을 제공할 것 또한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의 20개 시립도서관의 어린이 도서실은 대부분 6시까지 운영 중입니다. 도서관 자체는 열려있더라도 어린이 도서실만 운영 종료되는 것이 다수입니다. 그러나 이는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들, 늦은 시간에 이용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사실상 이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모는 퇴근 후 자녀와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퇴근 시간 이후에는 도서관의 문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원, 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주 이용 시간 또한 6시 이후입니다. 실제로 어린이의 주 이용 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6시 이후에 도서관 이용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15%나 나왔습니다. 이는 고양시 16만 청소년들 중 약 24,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6시 이후 이용할 도서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 어린이 도서관의 수요 증가에 따른 필요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시 내부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도서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서교육, 방과후 학습 공간에 대한 시민 수요가 커짐으로써 고양시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실 이용 시간 증가에 관련하여 서울 몇몇 어린이 도서관은 평일에도 오후 8시까지 운영되어 다양한 계층이, 특히 어린이가 더 오랜 시간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양천구 계율도서관은 어린이 도서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춥니다. 고양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고양시는 먼저 시범적으로 몇 개의 어린이 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8시까지로 늘린 후 이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경우 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어린이 도서관, 행신 어린이 도서관 등 이용률이 높은 몇 개의 도서관에 먼저 사업을 진행시킬 것입니다. 이용률이 높은 도서관 순으로 사업을 진행시킴으로써 1차적으로 시민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 삼아 사업을 점차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 야간 개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력은 자원봉사자 혹은 순환근무제를 이용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도서실의 이용을 연장할 경우 아이들의 독서 습관과 학습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니라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눈을 넓히는 첫 번째 건물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스스로를 사유하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며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운영 시간이 지금과 같이 제한되어 있다면 아이들은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용 시간을 연장하는 일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아동의 학습권과 문화적 거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도서관의 문이 더 오래 열릴 때 비로소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 또한 더 멀리, 더 깊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결정 하나가 미래를 키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가은 의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인 의사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청소년의회 손가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서울시 시민 3,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3.3%의 응답자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서강대학교 성화학부에 실린 기사에서 대학생 김모 씨는 쓰레기통이 꽉 차서 대충 옆에 버리거나 길거리에 무단 투기한 적도 있다며 쓰레기통을 조금 더 확충한다면 이러한 불편이 없을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무단 투기를 하는 시민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고양시보다 쓰레기통 수가 많은 서울시 시민조차 쓰레기통 수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고양시 시민이 겪는 불편은 얼마나 클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남시는 인구 90만 명이 1000개의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인구 106만 명이 116개의 쓰레기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10월까지 500개의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인구 1만 명당 11개의 쓰레기통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고양시는 인구 1만 명당 단 1개만 제공하고 있어 성남시보다 약 11배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와 음료 소비가 늘어나면서 쓰레기 투기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근 버스 내 음료 반입 금지로 인해 특히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버스 정류장에 주목하여 이러한 쓰레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제안합니다.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음료 반입이 금지된 버스에 탑승하기 전 시민들이 마시던 테이크아웃 커피나 음료를 올바르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분리수거함을 뜻합니다. 분리수거함을 커피컵 모양으로 만들게 된다면 시민들의 흉미를 유발하여 자연스럽게 분리배출에 참여할 확률을 높이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분리수거함이 무엇을 버리는 곳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분들도 가까운 곳에 설치된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통해 쓰레기를 올바르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다수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는 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서리풀컵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서초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4%가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함으로써 무단 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분리수거함 역할을 하는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도모, 자원의 재활용, 도시 미관 향상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고양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게 된다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던 테이크아웃 커피나 음료를 분리수거하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무단 투기되던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도시 미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분리수거함의 명칭을 고양시의 상징인 선하고 친절한 시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까치를 활용해 환경을 위해 직접 실천하는 선한 고양시민이라는 뜻으로 까치컵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까치컵이라는 이름을 짓는다면 시민분들께 긍정적인 뜻이 담긴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 내 초중고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고양시민이 직접 제안한 디자인을 실제 반영한다면 시민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리수거함에 남은 음료를 버릴 수 있도록 음료 투입구를 함께 만든다면 시민들이 남은 음료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음식물 처리로 인해 곤란을 겪던 시민분들의 고뇌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면 분리수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같은 음성을 넣어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는 고양시를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커피컵 모양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가 고양시의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경 의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희 이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청소년위의 송구경 의원입니다. 오늘날 고양 특례시에는 약 30만 명에 달하는 반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반려 문화와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반려인들이 겪는 불편은 매우 큽니다. 저 역시 반려견과 생활하며 차량이 없을 때 장거리 이동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일 것입니다. 현행법상 이동장에 반려동물을 완전히 넣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2025년 4월 군포시 31번 버스에서 반려견을 전용 가방에 넣고 승차하려던 시민이 기사에게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운수업체는 기사가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기사님의 승차 거부나 승객들의 민원으로 인해 실제 이용은 어려운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 응답소에도 같은 유형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청소년이나 고령층 반려인들은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이동권 침해를 크게 입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혜택시라는 대안도 존재하지만 일반 택시에 비해 평균 요금이 20%에서 30% 이상 더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이에 저는 고양시 펫버스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펫버스는 리드줄과 하네스를 착용한 반려동물의 동반한 반려인만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좌석마다 아크릴판을 설치하여 반려동물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은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하며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만 탑승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면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동물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탑승하는 반려인은 배변 패드를 버리기 귀찮아하고 버스 내에는 소독 티슈, 탈취제, 위생봉투와 같은 청소 도구를 비치합니다. 정류장은 동물병원, 반려동물 용품점, 공원 등 반려 관련 시설과 연계해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반려견 전용 관광버스 투어가 운영되고 있으며 좌석 간격을 넓히고 미끄럼 방지 바닥을 설치하는 등 반려동물 맞춤형 설비를 갖추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말 예약은 대부분 매진될 정도로 수요가 높고 이용자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동수요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임원 여러분, 펫버스 도입은 단순히 이동 편의성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 활성화, 유기동물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 확보,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시범 노선을 한정적으로 운영한 뒤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펫버스 정책은 고양시 반려인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연 의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청소년 여러분, 김다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청소년의회 의원 이서현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직면한 공부할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와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항상 공부에 집중해라,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정작 청소년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마련해줘야 한다는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좁은 방, 시끄러운 소리, 가족과의 공간 공유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공공도서관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도서관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늘 만원이고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은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공부할 환경이 없는 청소년들이 학습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습 환경은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학습 공간을 제공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집중력과 성취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밖 학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사회 곳곳에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시는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로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 속에서 청소년이 공부할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고양시가 청소년을 단순한 미래 인재가 아니라 현재 이 도시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들은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 학교 내 별도 학습공간 마련, 지역 커뮤니티 센터 유휴 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공부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학교 내 자율학습 공간의 방과 후 개방입니다. 지역 내 중, 고등학교와 협력하여 교실이나 빈 강의실을 방과 후 및 주말에 지역 청소년에게 개방하고 이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 커뮤니티 센터, 주민자치센터들은 공공시설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공부방 조성입니다.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조용한 학습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접근성과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약 시스템 도입 및 청소년 의견 수렴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가능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공간 운영 방식과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고양시가 앞으로 청소년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부 공간을 확대하는 데 더욱 힘써주길 바랍니다. 단순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진정한 학습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는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공부할 공간 부족은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고양시가 청소년을 위한 학습 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모든 청소년이 공평하게 공부할 권리를 보장받는 도시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8대 고양시 청소년의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양 특례시 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고양 특례시 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준비한 정책이 고양 특례시 청소년의 삶에 꼭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준비한 정책들을 발표하기까지 청소년 의원들을 믿어주시고 끊임없는 응원을 보내주시고 지지해주신 김귀영 선생님, 노희수 멘토님, 박정원 멘토님, 백채리 멘토님, 이다슬 멘토님과 오늘 이 자리에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고양특례시의회 그리고 고양시 청소년재단 마주청소년 수련관의 이재신 관장님, 송병준 팀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어렵게 이 자리에 거름해 주시고 또 끝까지 청소년 의원들의 정책 제안을 귀담아 들어주신 내빈분들, 청소년 의원 초청객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고양시 청소년의회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제7대 고양시 청소년의회를 담당하셨던 장서희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8대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16만 고양특례시 청소년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청소년의 목소리가 되어 의정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제8대 그리고 이후에도 9대, 10대를 거쳐 계속해서 이어질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의 모든 의정 활동들을 눈여겨봐 주시고 이후 제안되는 여러 정책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제8대 고양특례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